정치권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생생한 취재 후기 전해드리는 기자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먼저 기자들 소개합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방현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출입하는 김수강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24일까지 영국, 미국 그리고 캐나다 순방에 나섭니다. 이 5박 7일간의 순방 일정에 방현덕 기자가 동행하는데요. 방 기자랑 먼저 이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몇 시에 어디로 출발을 하게 됩니까? 일단 비행편은 공군 1호기입니다. 네. 대통령 전용기죠. 근데 이 출발 시간은 사실 경호상 문제로 저희가 밝힐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오전에 출발하고요. 첫 번째 목적지는 런던입니다. 런던에서 19일 열리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그럼 이번 순방 목적이랑 의미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애초에 첫 일정은 사실 런던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라는 이벤트가 등장했고 윤 대통령이 이곳에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인데요. 인터넷을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명품 쇼핑을 하기 위해서 런던에 가는 거다 뭐 이런 식의 글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봤습니다. 뭐 빗땡땡 이런 거 봤습니다. 그렇죠. 빗땡땡. 근데 제가 김 여사한테 직접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번 이 조문은 사실은 이 장례식에는 각국의 정부 수장이 100명 넘게 참석을 합니다. 대부분 또 부부가 동반하고요. 참석하지 않는 주요국의 정상을 보면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런 분들이거든요. 오히려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게 좀 이상하게 볼 수 있고 소위 이 자유세계 질서, 이 서방 위주의 서방 중심의 자유세계 질서를 따르는 국가의 지도자는 거의 다 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 자리에 윤 대통령이 가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 지도자들과 교류를 하고 또 조우하면서 서로 상대국에 초청을 하기도 하고 이런 조문 외교가 이 자리에서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장례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이 기자들의 수다 전에 베컴이 13시간 동안 기다려서 조문을 했다, 여왕을 조문했다 뭐 이런 지금 뉴스가 나갔는데요. 이 영국 측 발표를 보면 외국 정상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장례식장까지 런던 모초에서 모여서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같은 국가 정상은 예외를 적용받았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도 버스를 타고 가게 될까요?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윤 대통령이 런던에 도착하는 날, 그 당일은 장례식 전날인데요. 그날 아까 베컴의 사례처럼 네. 조문을 하게 됩니다. 영국 내에서도 논란인 게 일반인들은 줄을 서게 하고 의원들이나 귀빈들은 줄을 안 서고 바로 조문할 수 있게 해줘서 그 자체로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윤 대통령이 뭐 줄을 서서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19일 그 다음 날이죠. 하룻밤 자고서 그 다음 날에 영국 국장에 참석하게 되는 건데요. 버스 이야기도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역시 윤 대통령의 이제 일어나지 않은 동선이기 때문에 이 역시 경호 엠바고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바이든 대통령 정도 외에는 현재 자기 차량을 갖고서 거기 그 장례식장까지 가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니까 영국에서는 이 조문이 주요 목적인 것 같고 혹시 다른 일정도 좀 있습니까? 다른 일정은 지금 한국전 참전비에 가서 헌화를 한다는 정도가 있고 또 찰스 3세가 여는 리셉션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소위 말하는 조문 외교 그 정도가 지금 영국에서 짜여진 일정이고 비공식 일정으로 뭐가 또 있을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이번 순방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영국보다는 미국에 있을 것 같은데 일정 하이라이트 뭘로 보면 될까요? 현재 대통령실에서 일정의 하이라이트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유엔 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하는 기조 연설입니다. 이 연설은 이제 아까 저희 이제 이 프로그램 바로 직전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이 코로나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전 세계 국제 정세의 분기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각자 정상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조금 더 많은 기여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연설을 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좀 포괄적인 얘기죠. 그래서 사실 제가 꼽는 그 하이라이트 일정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 직후에 아마 그 다음 날 정도에 혹은 그 다음 날에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2년 9개월 만에 열리는 건데
그동안 경색됐던 한일 관계가 과연 정상화로 갈 수 있을지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민주당에서도 영부인 외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당연히 순방에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심을 끄는 건 지난 나토 순방 이후에 민간인 동행 논란, 또 고가 장신구 착용 논란 이런 논란들이 좀 이어져서인데 이 고가 장신구 논란 현재 진행형입니다. 먼저 얼마 전 국회 운영위 질의응답 과정 먼저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재산 신고 보니까 보석류는 하나도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혹시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 총무비서관실에서 보충 신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뭐 협찬이면 협찬이다, 아니면 이미테이션이다, 아니면은 이게 재산 신고가 누락된 것이다, 아니면 요건이 안 된 것이다, 이런 정도의 해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 당시 착용한 고가의 브로치, 팔찌 뭐 이런 것들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게 핵심 내용인데 이 전용기 의원은 장신구를 빌렸다는 증빙 자료가 있는지 이 세부 질의를 대통령실에 했다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 순방 때도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장 내일 아침에 비행기를 오르는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계단 올라간 다음에 뒤를 돌아서 이렇게 인사를 손을 하겠죠. 흔들죠. 네. 그 장면에서 김건희 여사가 무슨 팔찌를 했는지, 무슨 브로치를 했는지 아마 모두 다 지켜볼 겁니다. 또 그뿐 아니죠. 이 현지에 가서도 어떤 장신구를 하고 있느냐, 어떤 옷차림, 옷이 혹시 어디 것이냐 이런 걸 갖고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기 때문에 여론에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 때도 제가 동행했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김건희 여사가 거의 공식 등판을 준비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기자들이 있는 1호기 구역에 와서 인사를 하기도 하고 또 현지에서 대통령 없이 자기 혼자 단독 일정을 심지어 기자를 데리고서 하기도 했습니다. 동행해가지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김 여사의 일정이 공식적으로 리셉션이라든지 동포 간담회 같이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참석하는 것 외에는 현재 짜여져 있지가 않은 상태고요. 아무래도 이런 이 장신구 논란이라든지 그런 각종 여론의 부담이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나토 순방 이후에 제2부속실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 제2부속실 설치 없이 그럼 앞으로도 이 부속실에서 지금처럼 김건희 여사를 보좌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부속실을 폐지하겠다, 만들지 않겠다는 건 윤 대통령이 공약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번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 부속실을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약을 깨든 혹은 이제 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벌어질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부속실 내에 여사를 전담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뭐 그 기능적인 역할은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어떤 조직 형식상의 그 문제를 갖고 어떤 논란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 부속실 신선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반론도 있어요. 제가 청와대에 근무했던 분께 들은 이야기인데 이 부속실을 만들어서 여사만 전담하게 하면은 여사가 좋아하는 말만 하고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면서 그렇게 오히려 더 갇힌 성에 있는 그런 형국이 될 수 있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큰 논란이 됐던 영빈관 신축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축 예산 편성이 있다고 보도된 지 만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이 신축 계획 철회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시가 언론에 공지된 게 어젯밤 8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당장 그 저녁 오후 5시, 6시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계속해서 필요한 건물이다, 국격에 맞는 건물이다라면서 입장을 고수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저희가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정무적 판단이 부족했다. 이 필요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 800억이란 예산을 갑자기 끼워서 넣을 게 아니라 국민에게 먼저 이해를 구하고서 넣었어야 됐다라는 이 비판 목소리가 나왔었고 또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순방 전에 풀고 가야 된다. 해소하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순방 가 있는 동안 국내에서는 대통령의 순방이 아니라 이 영빈관 문제로 계속해서 시끄러울 것이고 순방 효과는 없을 것이다, 묻힐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한 수석 비서관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잠시 고민한 끝에 철회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곧 다가오는 이 국정감사 야당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보통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 예산, 이 방금 얘기했던 이런 예산이 있는지 숨겨진 게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이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 비슷한 건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선 이재명 대표가 이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안을 분석해서 영빈관 예산을 찾아낸 한병도 의원을 칭찬하면서 더 해라 이런 장면도 나왔는데요. 보고 오겠습니다. 이런 일이 뭘 급하다고 이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허분단 이해가 안 되고 우리 한병도 의원께서 찾아내셨다고. 네.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찾아주시고. 그런데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잖아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 신축 계획을 철회한 점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영빈관 신축 비용을 세금 낭비와 연결해서 비판했던 민주당이 그렇다면 이 철회 계획을 굉장히 반겨야 하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이 신축 배경에 김건희 여사의 좀 지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공세의 끈을 이어갔단 말이죠. 민주당이 매사를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판의 목소리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모든 걸 연결시키려는 민주당은 오히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먼저 손절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실 요즘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때리기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보면 기승전 이재명 또 기승전 김건희 이렇게 된 상황이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사실 영빈관 문제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이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민주당 인사들이 SNS에 김건희 여사가 이 윤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서울의 소리 기자와 인터뷰했던 내용 영빈관 옮길 거다. 이 관련 내용을 계속해서 띄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 비용 관련해서 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비용을 축소했다. 그래서 국민을 속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그 속였다라는 게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이전 비용이 490억 원대다 이렇게 발언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였다는 거에 대해서 판단하기 전에 일단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500억은 이전 비용이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사 비용이다. 지금 영빈관 같은 경우는 영빈관이 이사하는 게 아니라 영빈관을 새롭게 판단에 따라서 신축하려는 거기 때문에 이 이전 비용과는 아주 무관한 것이다. 또 이제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었죠. 그분도 이제 현직 시절에 영빈관을 신축해야 된다라고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글들을 이제 퍼뜨리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건 정치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일로 화가 난 국민이 많은 걸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하나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한남동 공간을 윤 대통령 부부에게 내준 외교부 장관이 새 공간을 찾았는데 그 공간 인테리어 비용으로 20억 넘는 예산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게 연쇄적으로 비용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연쇄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고 또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이번 9월 국회에서 대통령실이 마주한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정진석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이 정한 게 바로 원내대표 선출 일정입니다. 그만큼 당을 빠르게 정상화하는데 이 집중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한 30분 전쯤에 원내대표 선거 그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선거를 하게 되죠. 네, 앞서 오후 5시까지 이제 후보 등록 마감이 이뤄졌는데 2파전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던 재선의 이용호 의원, 그리고 등판 여부가 관심을 모았던 오선의 주호영 의원이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요. 오늘 오전에 주호영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당에서 본인의 역할을 요구하는 당내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를 외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출마 배경을 밝혔고요. 그러면서 원내대표를 맡게 된다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자녀 임기 동안만 이 일을 유지하겠다, 이 일을 맡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통상 신임 원내대표에게는 1년의 임기가 주어지는데 내년 4월까지인 권성동 원내대표의 남은 임기 6개월 남짓 7개월 정도의 시간만 자신이 이제 이 역할을 하겠다고 한 건데 자신의 역할을 당의 혼란상을 수습하는 것으로 한정 짓는 한편 자리에 욕심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출마 명분을 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초 원내대표 자리에 주호영 의원을 추대하자 네. 뭐 이런 여론도 좀 당내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원내대표를 제수한다는 건 좀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주호영 추대론이 나왔는데 이게 물 건너간 배경에는 이용호 의원의 이제 출사표가 있었습니다. 의원은 가장 먼저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당이 위기일수록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좀 역동성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추대 이런 거는 21세기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후보 등록을 마치고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서 기자들에게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는데 준비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당의 역동성은 구태의연한 추대나 박수 이런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경쟁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이 위기일수록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건강한 경쟁을 통해야지 리더십이 강해지고 이 의원은 새로이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원칙대로 1년의 임기를 지키는 게 맞다고도 했습니다. 주 의원과 좀 다른 의견이죠. 대신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쯤에 중간평가를 한번 묻도록 하겠다 이러면서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저희가 이 기자들의 수다에서도 국민의힘의 이런 좀 혼란상,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이후 혼란상을 전한 지가 한 2달이 넘어가는 것 그쵸.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 원내대표까지 선출을 하고 나면 당이 좀 정상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여전히 좀 당의 운명이 법원의 손에 좀 놓여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했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신문이 원래 지난 수요일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오는 28일로 2주가량 연기됐단 말이죠. 앞서 주호영 비대위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다시 한번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 정진석 비대위에도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비대위 시즌 3탄이 등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이런 소란이 좀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법정 다툼이 계속해서 변수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것을 끊어내기 위한 게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윤리위가 회의 날짜를 앞당겨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네요. 네, 당초 오는 28일로 예정됐던 윤리위가 내일 긴급 회의를 또 하나 잡았습니다. 물론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지난달 의원총회에서 좀 총의가 모아졌던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그 안건으로 올라서 그 절차를 개시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징계 절차가 개시돼서 속전속결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결론 내린다면 앞서 이 전 대표에 대한 1차 징계보다 수위가 강해져야 하는데요. 1차 징계 때 이제 당원권 정지 6개월이었단 말이죠. 이보다 좀 강해지려면 탈당 권고나 제명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무래도 후자인 제명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 대표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예언을 또 했네요. 네, 앞서 이 전 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윤 대통령의 순방 기간 동안 자신을 기습 제명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공교롭게 이 예언이 조금 들어맞아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전 대표는 어제 페이스북에 내일 윤리가 열린다는 사실을 좀 공유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만약 윤리가 제명 결정을 내린다면 이 제명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기자는 그러면 이 전 대표가 주장하는 기습 제명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가 제명될 경우에 가처분 신청을 구할 자격 자체가 없어져서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제기했던 가처분들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법원이 이 소송 자체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봐서 소송 자체를 이제 종료시킬 거란 거죠. 앞서 지난 수요일에 열렸던 2차 신문에서도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소송을 걸 어떤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단 말이죠. 하물며 당원권 정지 상태에서도 그러한데 제명이 된다면 더더욱 신문에 실익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검경 수사에 대해서 정적 제거 이렇게 규정을 해서 눈길을 끌었었는데요. 이 권성동 대표는 정적 제거가 아니라 도적 제거다. 또 한동훈 법무장관은 다수당 대표라고 해서 있는 죄를 덮어달라고 하면 이 국민이 수긍하지 못한다. 이렇게 맞서서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대표 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정적 제거에는 뭐 이준석 전 대표도 포함이 된다. 이런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이 어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검찰 기소와 동시에 이 대표는 당대표 직무가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전당대회 기간 동안 논란이 됐던 민주당 당원 80조를 보면요. 이 부정부패 관련해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걸 당 사무총장이 판단해서 당무위에 안건을 올리면 당무위에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좀 룸을 줬거든요. 그래서 일단 직무가 정지된 뒤에는 당무위가 검찰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을 하고 나서 당대표 직무 정지를 풀 텐데요. 뭐 이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당내에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기자들의 수다는 다음 주에 더 생생한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